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책을 펴서 56페이지부터 채점하면 되죠. 자, 펜 꺼내시고요. 수트. 이 교재가 14회까지야. 그래서 오늘 13회까지 나가면 14회 하나밖에 안 남거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가 한 3, 4주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때는 너네한테 교재를 사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저 프린트 되는 게 뭐냐면 너네 3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내가 한 1회에서 8회 분량 정도의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3월달 1학기 중간고사에 의문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 만약에 문법이 들어간다면 무조건 의문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법 교재도 아마 오늘이면 끝날 거야. 오늘이면 끝나고 있기 때문에 너네 이제 모의고사랑 내가 의문만 묶어서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오늘 12회 5번 다 불러줄게요.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에 2번, 8번에 5번. 자, 쭉 부를게요. 13회 1번에 3번, 2번에 4, 3번에 4, 4번에 4, 5번에 2, 6번에 2, 7번에 2, 8번에 4. 자, 다음 숙제는 문자로 주겠지만 이 14회 마지막이랑 추가로 주는 자료에서 문제 풀어오면 되고요. 자, 12회. 자, 그럼 얘들아 5번에서 8번 중에 질문할 거. 이거 자 7번부터 한번 봅시다. 윗글 네모, 보기의 기억 네모, 아는 동그라미. 8번 윗글 네모, 보기 네모, 적절 동그라미. 자, 앞으로 가서요. 1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열을 이용하여 식품을 조리할 때는 식품의 표면을 가열하여 열전도를 통해 열이 그 내부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뭐 우리 프라이팬에다가 뭐 계란 후라이나 아니면 두꺼운 떡갈비 같은 거 굽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식품은 대개 열 전도율이 낮아서 가열 온도를 높일 경우 겉과 속의 온도 차이가 커지게 돼. 뭐 집에서 너네가 스테이크를 직접 구워본 일이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스테이크나 떡갈비처럼 두꺼운 이제 고기 같은 걸 굽다 보면 겉에는 분명히 탔거든. 근데 여기 단면을 잘라보면 속에는 덜 익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결과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열에 의해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해요? 전자레인지 네모. 전자기파의 한 종류인 뭘 이용해요? 밑줄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조리하는 장치로 식품의 겉과 속을 동시에 고루 가열까지 밑줄. 그래서 따라서 비교적 짧은 시간 밑줄에 식품을 데울 수 있고 수용성 비타민과 같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 밑줄할 수 있는 장점 동그라미 밑줄. 나는 사실 전자레인지를 잘 쓸 일이 없었는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는 전자레인지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한 30초, 40초 돌렸나? 요렇게만 돌려도 진짜 막 김 엄청 나면서 엄청 뜨거워가지고 막 한참을 식혔다 주고 이러는데 진짜 짧은 시간 안에도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니까 겉은 물론이고 속까지 완전히 따뜻하게 익힐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야?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야. 장점에서 시험 문제 하나 나왔죠. 자,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밑줄 전자기파와 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전자기파 네모해보자. 전자기파는 괄호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파동까지 괄호 해서 파장과 진동수의 곱은 항상 광속과 같아요. 전자기파는 파장 또는 진동수를 기준으로 그 종류가 구분되며 전자기파의 밑줄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 밑줄이에요. 자, 마이크로파 네모. 마이크로파는 아까 우리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 이용한다고 했지? 자, 얘는요, 괄호 파장이 1mm에서 1m에 이르는 전자기파까지 괄호 이것으로
금속이 가해지면 반사가 되고요. 공기나 유리, 종이 등은 투가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음식 데우려고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 분명히 음식에서 김이 엄청 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거 뜨겁겠다 하고 그릇을 만져봤는데 그릇은 안 뜨겁지. 이런 식으로 공기나 유리, 종이 등은 투과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이크로파가 누구를 만나? 물 밑줄, 물을 만나. 물과 같은 물질을 만났을 때는 밑줄 흡수되면서 에너지를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이 뭐길래? 자, 물 분자 동그라미, 물 분자는 얘들아, 우리 이런 거 줄줄 읽고 있지 말라고 해서 괄호 딱 묶어. 그리고 물어볼 때 가면 돼. 수소 원자 2개가 산소 원자 1개에 104.5도의 각을 이루며 결합된 형태까지 괄호.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에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104.5도, 104.5도, 뭔가 104.5도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나올 것 같은 중요한 느낌이 있어. 근데 얘가 정작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5번에 4번은 뭐라고 나와 있어? 104.5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각도라고만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자세히 세세히 뭐 암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합된 형태이래요. 자, 물 분자, 물은 그 분자 내에서 수소 동그라미, 수소 원자 쪽이 양 동그라미, 양의 전하를, 산소 원자 쪽은 음세모, 음의 전하를 띠는 극성물질이다. 얼음과 같은 고체상일 때의 물 분자들은 방향과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액체상인 물 동그라미, 물로 존재할 때의 밑줄 물 분자들은 방향과 위치가 유동적이라는 건 잘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액체상에, 그러면 얘 물의 특징이 뭐야? 방향과 위치가 잘 돌아다니잖아. 이러면 물 분자의 마이크로파가 가해져. 가해지면 얘들아, 그럼 어떻게, 이런 물이 가해지면 밑줄 잘 움직이니까 전기장과 평행하게 되도록 회전운동 밑줄을 한대요. 마이크로파가 진행되면서 방향은요 유동적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그때마다 양의 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를 음쪽으로, 음의 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는 양쪽으로 끌리게 되면서 물 분자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레인지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밑줄 마이크로파를 발생 밑줄 시켜야 해요. 자, 우리 지금 사문단은 얘들아 구동이니까 작동 과정 얘기하는 거야. 이 작동 과정에는요 우선 1번 마이크로파를 발생을 시킬 거예요. 발생을 시켜야 하는데, 자, 그럼 발생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괄호 전자레인지 내부에는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까지 괄호인 마그네트론 네모가 있대요. 옆에 나와 있잖아, 마그네트론.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해, 하나 이런 거 보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15분 20분 다 써버리는 거야. 자, 뭐가, 글부터 봐. 국어잖아. 글부터 봐. 마그네트론의 구성이 뭘로 되어 있대? 음극막대 양극원통 튜브 자석으로 되어 있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냥 뒤에 봐. 이렇게 있구나 라고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전자기파의 발생을 위해서는 먼저, 자, 과정이잖아. 자, 1번 뭐를 해요? 밑줄 음극막대를 가열 밑줄해야 합니다. 자, 2번 가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자가 방출 밑줄되어 화살표 연결. 방출되면 어떻게 해요? 자, 밑줄 양극원통 튜브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자의 경로가 휘게 될 거예요. 이때, 자, 휘었어요. 휘었을 때 이때 뭐를 계속 해줘요? 밑줄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적절한 전압 밑줄을 걸어줘요. 이러면 원통 내부를 계속 회전하게 됩니다. 5번에 5번, 6번에 4번이지. 과정이야. 금속 칸막이로 나뉘 공동 주변을 회전하는 전자는, 자, 밑줄 전자는 공동 주위로 양극에 있던 전자의 왕복 운동을 유도 밑줄할 거예요. 이때 드디어 뭐가 발생해? 밑줄 전자기파라는 것이 발생한대요. 발생한 마이크로파는요 밑줄 도파로라는 관을 타고 음식이 놓인 전자레인지 속 조리실로 전달됩니다까지. 자, 5문단 1번 가정용 네모 해볼게요. 자, 가정용 전자레인지 우리 집에서 쓰는 거. 집에서 쓰는 건
2500MHz 정도야. 진동수가 대략. 이는 전기장의 방향이 1초에 대략 25억 번씩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는 의미이다. 방향이 바뀌면서 자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요 밑줄 물분자끼리는 서로 충돌할 거고요. 회전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어서 밑줄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밑줄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때? 훨씬 빨리 물을 끓는 점까지 도달시킬 수 있어요. 6문단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전자레인지는 수분을 포함한 식품들을 데울 때 유용한데 유리컵은 자 밑줄 말했다시피 유리 같은 접시 컵은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만 뜨겁고 접시는 차가워. 전자레인지에 마이크로파 네모 마이크로파는요 비례 반비례 지금 물어보는 거야. 진동수가 크면 동그라미 비끔 크면 어떻게 돼? 식품의 강 동그라미 비끔 화살표 연결. 자, 진동수가 클수록 식품에 강하게 흡수는 되지만 깊이 침투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진동수가 작으면 깊이 침투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에는 양이 많아 효율적으로 조리를 할 수 없대요.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진동수를 고려하여 내외로 한 것은 진동수에 따른 침투 깊이와 조리 효율을 고려한 것이다. 마이크로파가 식품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두께는 식품마다 달라. 다르다고 하면서 지금 뭘 보여줬어? 고구마를 보여줬어. 고구마를 얘들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지금 8번 문제가 뭐야? 3cm 정도로 얇은 고구마를 이라고 하면서 지금 고구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갖다 써야 돼. 고구마는 얘들아 뭐라고? 평균 3cm라고. 최대 5-6cm이므로 이보다 더 두꺼우면 그러니까 5cm와 6cm 그 이상이면 투과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적당히 잘라줘야 돼. 음식물을 손쉽게 가열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에 대한 우려. 자 이제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너네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TV 앞이나 전자레인지 앞에 너네가 서 있으면 어른들이 아 이거 위험해 뭐 혹은 안 좋아 라고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하시거든. 이제 전자파라든지 마이크로파라든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니까 애들한테 비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자기파가 자신의 파장보다 50분의 1 정도로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의 파장 네모는 괄호 광속에서 진동수를 나는 값까지 괄호. 이걸 얘기하고요. 대략 12cm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의 앞유리에 12cm의 50분의 1보다 작은 지름 약 0.2cm의 구멍이 촘촘히 뚫려있는 금속 그물을 붙여놓으면 전자레인지 내부의 작용은 바깥과 거의 차단된다고 할 수 있대요. 마이크로파는 금속으로 덮여있는 조리실 내부에서 반사가 되고 앞유리의 금속 그물을 통해서도 반사되어 대부분 새어나오지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전자레인지 앞유리에 자 밑줄 금속 그물 밑줄 전자레인지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당히 줄여주는 것입니다까지.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가볼게요. 자 7번 봅시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마이크로파가 수분이 함유된 음식에 가해질 때 흡수되는 정도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두께는 반비례한데 또 흡수 정도가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물질에 전달되는데 가정용 전자레인지에서는 이용하는 마이크로파와 달리 산업용으로는 진동수가 915MHz인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자 2번이요. 동그라미 기억을 사용하면 자 얘들아 동그라미 기억 이거 얘기하는 거지. 산업용 얘기하는 거야. 가정용 전자레인지와 달리 그러니까 마이크로파가 음식을 포장한 종이 흡수?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아니었잖아. 음식물에 더 침투를 하냐 못하냐지 종이나 유리나 그런 거는 우리가 아까 투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에도 흡수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8번 가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동그라미 5번이에요. 제가 두께가 3cm 정도로 얇은 고구마를 전자레인지로 손 씻고 빠르게 조리해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전자레인지에서 고구마를 익히면 군고구마와 맛이 다를까요? 고구마의 수분 함량은 60 정도입니다. 고구마 안에는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베타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대. 그 효소는 고구마에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고구마의 내부 온도가 60도 전후일 때 가장 활발해. 그래서 우리 한 번씩 인스타 같은 거 보면 꿀고구마 만드는 방법을 올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엄청 정성을 들이더만 나는 그냥 씻어서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무조건 빨리 익는 게 좋아서 180도 막 190도 올리고 막 그렇게 40분을 돌려버리거든. 근데 그게 아니래. 레시피가 처음에 한 160, 150에서 160도 정도로 뭐 15분인가?를 일단 돌려야 이렇게 되는 거야. 60도 전후에서 가장 맛있는 그 당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180도로 올려가지고 또 몇십 분을 돌리래. 그러면 막 꿀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원리를 이용한 걸 거야. 고구마의 내부 온도가 60도 전후일 때 가장 활발하고, 따라서 효소의 작용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천천히 150, 160도에서 쭉 오래 유지되도록 이렇게 만든 다음에, 문제는 이게 넘어버리면 효소가 아예 변성이 되어서 활동이 중지되니까 이제 덜 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동그라미 5번 한번 볼게요. 5번. 마이크로파가 고구마의 물 분자를 지속적으로 회전시켜 수분이 증발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문장 길다 싶으면 끊으라고 했어. 자, 이 과정에서 베타 아밀레이스가 활성화되는 온도에 충분히 머무르지 못하고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군고구마만큼 달게 조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이거지. 마이크로파는 지금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하고, 군고구마는 말 그대로 구운 거잖아. 그러면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달지 못하다. 우리 아까 말했죠. 전자레인지는 그냥 무조건 빨리 끓는 점에 도달시키는 애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적정한 온도에서 오래 머무는 게 중요하다. 이게 꿀고구마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뭐래? 너무 효소가 빨리 변성을 돼버리니 당연히 효소작용 극대화가 어려워서 덜 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자, 됐어요. 됐으면 넘어가봐. 자, 13회 가볼게요. 13회. 우리 1번에서 4번 중에 질문할 거 있어요? 1번, 4번. 우리 2번? 이거 파수꾼이 중요해. 원래 개정 전에는 원목고 교과서에 파수꾼이 들어가 있었었고, 1학년 교과서에 들어가 있었었고, 근데 올해도 내가 봤더니 파수꾼이 들어간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도 희한하게 선생님들이 파수꾼을 좋아하셔가지고 프린트물로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작년 너네 전 교과서에서 경희고랑 그 다음에 원목고에서는 이제 파수꾼이 1학년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여기는 내용, 여기 보기 한번 볼게. 보기. 이 작품은, 자, 밑줄, 부적절한 권력이 유지되는 비극적 상황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뭐를 할 거야? 당대의 현실을 풍자해. 자, 우리가 또 뭔가 부정적 상황, 실현, 고난 아니면 맨날 일제강점기 같고 막 이러잖아. 여기서 나오는 애들아, 부적절한 권력은 독재. 1960년대, 7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독재 정권. 이것이 유지되는 이 상황을 풍자하는 내용이야. 거짓의 바탕을 둔 권력이 구성원의 일상을 통제해. 우리 어쨌든 이 지문 같이 읽고 지금 너네가 숙제를 해온 거니까, 여기 지문에 나타나는 거짓은 뭐였어? 이리떼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이리떼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게 거짓말이었잖아. 이것에 바탕을 둔 권력이 누구야? 촌장이지. 촌장이 구성원 누구예요?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내용이야. 어떤 마을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부적절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기많은 애들아 속인다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을 속이는 권력자를 비판함과 동시에, 밑줄,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조해. 자,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인물이 나와. 첫 번째, 이렇게 속이는 이놈도 나쁜 놈. 또 알면서도 동조하는 것도 나쁜 놈. 세 번째, 이게 모두 나빠?
파악하지 멍청한 것도 나쁘다는 거야. 왜 그걸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들을 제시하여 부조리한 상황이 특정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밑줄 권력자에 복종하는 무비판적인 인물들 너네도 책임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작중 인물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작중 상황을 넘어 당대 현실의 부조리함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가서요 내용을 볼 건데, 자 시작하자마자 파수꾼 가나다. 자, 얘네가 누구냐면 여기 가, 다, 나라고 설정된 인물 셋을요 옆으로 묶어서요 얘네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가나다가 설정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작품의 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을이 존재를 하고요. 이 마을의 지배자가 누구냐면 촌장이야. 촌장이 이 마을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구조야. 근데 이 마을은 촌장에 의해서 이렇게 잘 평화롭게 유지가 되고 있었어. 근데 얘네를 공격하는 유일한 존재가 뭐냐면 이리떼야. 늑대 같은 애들이지. 근데 자, 이리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걸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뭐냐면 파수꾼 가나다예요. 자, 파수꾼 가나다가 이리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게 막 혼비백산을 해서 막 숨고 막 저쪽 끝으로 몰려서 숨어다니고 막 이래. 그러면서 이리떼는 물러갔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거예요. 즉 요 말 한마디에, 촌장의 말 한마디, 얘네의 말 한마디에 이제 통제를 당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하나 더 설정된 게 있어. 이 파수꾼들은 마을 바깥에서 지금 얘네를 지켜보면서 언급을 하는데, 그래도 얘네는 마을 사람들이랑도 소통하고 자기들끼리도 이제 소통을 해. 근데 여기 너네가 읽다 보면 무슨 말이 나왔냐면 망루라는 공간이 하나가 더 설정되거든. 이 망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 망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완벽하게 단절이 돼 있어. 얘네는 완벽하게 단절이야. 자, 완전히 단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안 나와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읽을 거지만 파수꾼 다는 어떤 인물이냐면, 일단 촌장은 나쁜 놈이야. 얘는 계속 거짓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쁜 놈이고,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인물이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잠깐만. 그 다음에 나는 얘들아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 아까 보기에서 봤던 무지한 애. 몰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 가는 뭐야? 알면서도 동조하는 거야. 알면서 동조하는 인물이에요. 자, 일단 구성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 마지막 부분에 결말이 안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내가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설명해 줄게. 일단 인물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내려가 봅시다.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 없는 이리떼잖아. 정말 물러갔습니까? 그렇다. 안심하고 일어나렴. 그래도 저 아직 몇 마리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자, 아직 이때까지는 다가 뭐야? 진실을 모르는 상황이야. 그랬다가 엉겁결에 달려들어 꽉 물 수도 있겠고요. 파수꾼의 눈은 정확하단다. 단 한 마리의 이리도 그 눈을 피해 숨을 순 없지. 저는 그걸 생각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파수꾼의 눈을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리라는 게 그렇죠. 이리를 믿어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세뇌를 당하면서 큰 거야. 이리를 믿어선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리라는 건요, 엉큼하고 사납고 나쁜 놈이래. 이리가 그렇게도 무섭니? 네. 그럼 왜 파수꾼이 될 생각을 했지?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용기가 없을 줄 몰랐다는 거지. 저 스스로도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최고의 눈이야. 너는 파수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애야. 라고 주변에서 나한테 자꾸 얘기를 했대.
그래서요, 저는 여기 오길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와보니 사정이 다르군요. 저는 한 번도 막루 위에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왜 저 막루 위에 파수꾼은 교대하지 않죠?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막루 위에 파수꾼이지? 저분은 말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어. 단 한 번도 이리때를 놓친 적이 없어. 자, 굉장하네요. 중략 부분 줄거리. 얘들아, 모의고사 볼 때 줄거리를 그냥 넘기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사실 안 중요하면 중략이라고만 하고 넘어갈 거야. 근데 요만큼 줬다는 건 여기에 정보가 압축돼서 나온 거라서 모의고사 볼 때 꼭 읽어야 돼요. 알겠죠? 자, 다는요. 밑줄. 이리때에 대한 걱정으로 막루에 오른다. 밑줄. 자, 이리때에 대한 걱정으로 이제 막루에 올랐어요. 평화로운 풍경이. 그니까 원래 거기는 그 파수꾼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얘가 가버린 거야. 거기서 근데 뭘 봤어? 너무 평화로워.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운 거야.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 이리때가 나타났다라고 파수꾼 가가 외치더래. 그럼 이제 뭐야? 아, 없는데 있는 척 한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다가 알게 됐다라는 거지. 촌장에게 이리때는 없고 흰구름뿐이라는 편지. 자, 그러니 이리때가 거짓이었고 아까 이것에 대체되는 진실이 뭐야? 흰구름인 거지. 그 내용에 대한 그래서 다는요 촌장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고요. 그 내용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이 편지를 어떻게 보냈냐면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을의 운반인한테 이거를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운반인이 좀 오지랖이 넓은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내용을 써서 보냈나 하고 읽어본 거지. 그랬더니 이 운반인은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뭐야? 이리때가 없어? 라는 걸 마을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들고 촌장한테 쫓아오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소문이 마을에 퍼지게 됩니다. 얘야, 밑줄. 자, 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 맞아. 이리때 처음부터 없었어. 자, 이제 드디어 진실을 얘기하죠. 없는 걸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얼마나 뻔뻔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어. 마을은 늘 안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긴 아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하대. 일말의 양심으로 이제 미안하대요.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 할 순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느라고 고귀하게 희생당한 거야. 난 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빗줄 가 되는 거지. 저 파수꾼은 늙도록 네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 파수꾼은 뭐야? 없는 걸 보면서 쓸데없이 북이나 친 게 돼버리는 거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리는 거야. 네가 내뱉는 순간 이런 더 큰 일들이 발생할 거야.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왜 제가 헛된 짓을 합니까?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자, 뭘 외칠 거야? 진실을 외칠 거야. 뭐라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때 그게 뭐냐? 잊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막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까지 밑줄.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갑시다. 자, 얘들아,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자라는 의미가 뭐겠어? 같이 진실을 밝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랬더니 촌장이 뭐래? 그래, 외치마. 근데 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하지 않아요. 이거 거짓말이야. 일단 순간을 모면하는 거야.
이젠 됐습니다. 혼잣말처럼. 그런데 잘 될까? 흰구름, 화공의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뭘 망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자, 교활함이죠. 밑줄. 뱀처럼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가. 교활함.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막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밑줄 협박하는 거야. 아마 날 죽이겠지? 그러면 네가 말한 그 흰구름의 첫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는데 첫날 살인이 벌어지는 거야.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야. 끔찍하구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아닙니다, 그건. 자, 그리고 나서 넘겨서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돼.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말할 틈이 없어. 왜? 저 사람들은 이미 막 흥분해서 놨기 때문에 내 말 같은 거 듣겠냐는 거지.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넌 흰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분노해서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밑줄.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그거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밑줄. 근데 뭐래? 아니래. 아니요, 내일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 아니, 네가 내일도 있다고 하면서 꼭 굳이 오늘 밝혀야 돼? 너도 지금 못 믿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만 나는 오늘 외치고 싶습니다. 자, 아닙니다 라고 했어.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약속하지만 거짓말이죠.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 외칠 테니.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또 허쳤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습니다. 무지한 애잖아. 다음에는 꼭 잡히겠죠.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촌장에게 안겨있는 달을 가리키며 그앤 지금 몹시 아파요. 네, 열이 있는 것 같네요.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습니다.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 뭐야?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지. 내 잘못이었습니다. 담요를 꼭 덮어줬어야 하는 건데.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좀 빨리 나아주렴. 고마워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자, 근데 지금 뭘 봐? 관객석 쪽을 바라보면서 마을 사람들이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화살표 연결해서요. 이게 극갈래의 공간적 제약이야. 한 무대에 마을 사람들까지 올릴 수 없으니까 그냥 말로 관객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갈래의 공간적 제약.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죠.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해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그 듣고 있는 식량 운반이. 자, 얘가 편지를 중간에서 뜯어봐서 이 사단이 난 거야. 얘가 틀림없죠.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때인지 아니면 흰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자, 이걸로 끝났는데 뒤에 내용이 뭐냐면 다가 이제 촌장의 꾀임에 넘어가서 네, 제가 본 건 이리때가 맞았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약속이 뭐였어? 촌장은 다음날은 밝히는 거였잖아. 근데 아까 교활하고 거짓말한다고 했지. 촌장이 얼굴색을 싹 바꿔서 이제 사람들이 물러나고 난 뒤에 얘야, 너는 앞으로 어디서 살아줘야 돼? 저 막루 위에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저기에서 못 내려오게 만드는 걸로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진실이 이제 밝혀지지 않고 끝나는 거지.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촌장. 진실을 알지 못한 파수꾼의 일생이 미안하기는 하지만 의미가 없다고는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무의미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 무의미해? 네가 진실을 밝히는 순간 무의미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리고 2번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 4번이요. 자, D를 봤더니
여기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어. 이게 뭐야? 이리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가시 울타리였고, 근데 이리떼가 없는 거였지. 자, 동그라미 4번이요. 이리떼에 대한 마을 사람들 방어하려고, 이리떼를 방어하려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적절한 거. 1, 2, 3, 4, 5번은 요렇게. 이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4번이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동그라미 4번. 흰 구름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얘들아, 지켰지. 흰 구름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거야. 그건 맞아. 그런데 그치, 이건 있지만 촌장의 회유에는 넘어간 거지. 갑자기 뭐 살인이 나네, 뭐 내 얼굴에서 피가 뚝뚝 흐르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얘가 겁먹고 회유를 당한 거지.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됐으면 5번에서 8번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에서 8번 중에 질문할 거 없어? 다 맞았어? 그래? 6번 봐봐. 니네 6번 봐봐. 니네 다 맞았으니까 6번 맞춰야 돼. 자, 6번에 지금 2번이 답이잖아. 6번에 2번이 왜 적절하지 않아? 니네 맞췄잖아. 추가적인. 저거 얼마나 문제도 예뻐? 하나, 둘, 셋, 네 문제니까 이제 1명, 2명, 3명, 4명 질문하면 되는 거야. 니네 지금 다 맞췄잖아. 다 맞췄잖아. 그치? 니네 말에 의하면 다 맞췄잖아. 자,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내가 찍은 거. 그래, 7번. 왜 꼭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자, 7번. 뭐 지은이랑 동훈이랑 뭐 없어? 없어? 너 있어 없어? 이 자식아. 뭐 있지? 찍은 거 있는데. 이거 찍은 거 여기. 6번. 그래, 6번. 어쩐지 6번 찝었는데 애가 동공이 흔들리더라.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어차피 좋게 보면 되지. 자, 1문부터 가봐. 내용도 안 어려워. 자,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수학과학, 니네가 국어, 영어는 그렇게 싫어해도 수학과학은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자, 1문단을 보면요.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는 주로 우라늄이 사용되는데 천연 우라늄을 구성하는 물질의 99% 이상은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막 쭉쭉쭉 나와 있어. 내가 정리해서 얘기해 줄게. 자,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해야 돼. 그러면 뭘 이용하냐면 우라늄을 이용할 거야. 근데 우라늄을 구성물질 99% 이상이 뭐래? 핵분열을 하려고 얘를 쓰는데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애가 99%라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1% 중에서도 0.7%만 핵분열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야. 그러면 이 비율을 어떻게 해야 돼? 밑줄. 우라늄 235의 비율을 3%로 높이면 사용할 수 있어. 자, 이걸 우리는 우라늄 농축 네모라고 해요. 우라늄 235의 비율을 자 밑줄 3에서 5%로 높여 원기둥 모양의 연료봉으로 만든 후에 이를 다발로 묶어서 핵연료를 만들어요.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해? 다시 원자로에 넣고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분열을 유도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우라늄 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99%는 사용을 못하는 애고 0.7% 사용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 중에서 235를 어떻게 하겠대? 3%까지 비율을 높여서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라늄 농축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썼을 거 아니야? 자, 원자로에 넣은 핵연료에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져. 자, 어떻게 3%까지 끄집어 올렸던 이 235도 비율이 한번 사용하고 나니까 낮아져. 그래서 반응력이 떨어지면 이제 꺼내. 그럼 사용한 뒤에 핵연료니까 우리가 이걸 사용 후 핵연료 네모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부분은요, 얘들아, 사용 후 핵연료의 구성요소 4가지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핵분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우라늄 235가 하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구성요소 우라늄 238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성요소 플루토늄 239가 있어.
네 번째는 이제 나머지 핵물질들. 요렇게 네 개가 사용 후 해결료 속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아직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애. 갖다 써야겠지. 그리고 플루토늄 239도 중성자랑 반응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얘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요.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므로 사용 후 해결료에서 빼서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다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걸 핵 재처리 네모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핵을 재처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현재 퓨렉스 공법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동그라미 기억이야. 시험 문제 나왔죠? 퓨렉스 공법을 사용합니다. 퓨렉스 공법이 뭐예요? 앞에 괄호 사용 후 해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 뒤에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추출하는까지 괄호. 뭘로 만들어? 액체로 만들어. 7번에 5번이었죠? 액체로 만들어요. 자, 퓨렉스 공법은 먼저 자 보다시피 사용 후 해결료를 해체한 후 연료봉을 작게 절단의 과정이에요. 절단하고 90도 정도의 질산용액에 담가 녹일 거예요. 두 번째, 화살표 연결. 그리고 나서 유기용매인 TBP 용액과 접촉시키고요. 그러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TBP 용액에 달라붙고 나머지 핵물질들이 질산 용액에 남을 거야. 이 남는 애들을 어떻게 해요? 산화 및 환원 반응 밑줄 화살표 연결. 이걸 통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상호 분리하게 합니다. 퓨렉스 공법은요. 반복을 하면 할수록 꺾이는 게 아니라 얘들아 반복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양과 높은 순도 밑줄 화살표 연결을 끄집어낼 수 있어. 자, 먼저 그러면 우라늄 235랑 플루토늄 239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우라늄 235 네모해볼게요. 우라늄 235는 기존의 원자로에 다시 넣어. 자, 이제 나왔지? 나온 애들 중에서 얘는 기존 원자로에 넣을 거야. 플루토늄 239는 어떻게 할 거야? 고속증식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고속증식로는 안정성이 부족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화살표 연결. 그리고 플루토늄 239는 특히나 뭐예요? 핵무기 연료야. 그래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지. 자, 방금 뭐라 했어?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게 문제니까 어떻게 하겠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 파이로 프로세싱 동그라미가 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은 자, 얘들아 뭘 활용해? 전기를 활용할 거야. 먼저 사용 후 해결료를 해체하고요. 연료봉을 절단해요. 화살표 연결. 그리고요. 밑줄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산화 우라늄 형태의 분말로 만들 거예요. 화살표 연결. 이를 전기분해해서 산소를 없애면 금속물질로 변환이 이뤄지고요. 여기에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기타 다양한 핵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금속물질들을 밑줄 용융염에 넣고 온도를 500도까지 올려. 화살표 연결 그리고 전극을 연결시켜요. 그 다음 일정 전압 이하의 전기를 흘려보내면 우라늄 235는 다른 물질에 비해서 낮은 전압에서도 쉽게 음극으로 움직이므로 밑줄 음극에는 우라늄 235만 달라붙는다. 밑줄 화살표 연결. 여기에서 우라늄 235를 일부 회수할 수 있다. 이후 전압을 올리면 밑줄 올리면 남아있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다른 핵물질들이 음극으로 올 거예요. 화살표 연결. 파이로 프로세싱은 밑줄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들과 섞인 채로 추출되기 때문에 퓨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요. 6번 한번 볼게요.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동그라미 2번인데
핵 재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일단 1, 3, 4, 5는 이거 아까 찍었다고 했으니까 1, 3, 4, 5번은 1문단에 내가 다 넣어놨어요. 알겠지? 그리고 2번은 아예 추가적인 핵 분열 반응 안 나와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찾아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기억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기억이 아까 뭐였냐면 표렉스 공법, 동그라미 니은이 파이로 프로세싱.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파이로 프로세싱은 낮은 전압에서 양극으로 이동해. 자, 지금 여기 7번에 2번 여기 나와 있지? 자, 우라늄 일정 전압 이하의 전기를 흘려보내주는데 쉽게 뭐래? 음극으로 움직임으로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양극으로가 아니라 음극으로 라고 해줘야 돼서 동그라미 2번.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였었지. 자, 여기 한번 펴볼게요. 130페이지. 자, 1번부터 다 불러줄게요. 자, 펜 꺼내시고요. 1번부터 X55X. 5번에 여기 꽃을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은을 만은으로 바꿔줘야 되고, 3번에 재미있다를 재미있다. 쌍시옷 받침이랑 다라고 바꿔줘야지. 자, 그 다음에 6번. 지금 어디 가니? 물음표 빠졌고요. 라고 친구가 물었다. 넘겨서 7번부터 X5X5. 8번에 그 다음에 11번에 니은 디귿. 12번에 기억 리을. 13번에 니은. 14번에 555. 17번에 1번. 18번에 두 가지지.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친구 띄고 가방에 띄고 있다 이든지, 친구가 띄고 방에 띄고 있다 든지. 그 다음에 19번부터 X55X. 그 다음에 23번에 리을, 24번에 기억, 25번에 디귿 까지였죠. 자, 우리 앞으로 가서 애들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우리 진도 나갈게. 나의 오늘 목표는 134부터 우리가 139까지 나가야 돼. 그래야 끝나. 근데 내가 지금 체크한 걸로는 교재가 끝나거든? 너네도 다 했지? 돼 있지? 자, 여기 앞에 한번 봅시다. 우리 134페이지. 134페이지부터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말이 뭐 134에서 139지 사실 별로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서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 표준어 규정을 한번 볼게요. 자, 표준어 규정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 하나, 두루 쓰는 하나, 현대서울말 밑줄, 이 세 가지 말이 들어가야 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서울말.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요 부분을 내신에서 잘 내요. 그게 또 이제 항상 매년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 그러면 서울말 안 쓰면 뭐 교양이 없어요? 무식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교양 있다라는 게 그 무식하다의 반대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라는 말이니까 일반적 상식적으로 그냥 가장 두루 쓰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서울말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왼쪽. 관련 표준어 규정을 한번 볼게. 자, 지금 이 밑에 단수 표준어가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라서 이걸 먼저 볼게요.
제5항에 무슨 말이 있냐면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그라미 1번 기억봐. 강낭콩과 원래는 무슨 단어였냐면 강낭이 아니라 강남콩이었고요. 사글세가 아니라 삭월세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강남보다 강낭콩, 삭월세보다 사글세를 더 많이 쓰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얘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자, 우선 표시하시고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이거는 얘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두 개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붕과 무덤이 있어. 자, 지붕과 무덤이 있어요. 자, 지붕은 원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또 글씨 정말. 자, 집이라는 말에 얘는 붙은 거야, 원래는. 집 플러스 웅이고요. 무덤도 묻다, 땅에 묻다 할 때 그 묻 플러스 엄이야. 그래서 원형은 집 플러스 웅, 그 다음에 이제 원형은 무 플러스 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굳어진 형태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은 얘네를 표준어로 쓴다라는 거. 자, 7항은 여기 한번 볼게요. 4번 한번 볼게. 수컷을 이루는 말은 리을처럼 수로 통일하고 접두사 다음에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기억해. 수컷을 이루는 말은 원래는 수로 통일하는 게 맞아. 이게 맞는데, 자, 예외가 있죠. 순양, 수렴소, 숫쥐. 이 세 가지는 숫으로 통일을 합니다. 예외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모음 역행동화. 이모음 역행동화는 원칙적으로 얘들아, 밑줄,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 그리고 기억에 풋내기, 서울내기, 냄비의 경우는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자, 근데 항상 뭐라고? 자, 이것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풋내기, 서울내기, 냄비는 예외야, 예외. 얘네는 예외적으로 이것 자체를 표준어로 인정해요. 자, 그리고 2번 다만 아지랑이는, 자, 여기 볼게요. 이런 거지. 풋내기, 서울내기, 냄비, 얘네의 경우에는 얘네가 표준어가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다만 아지랑이는 이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니은의 경우처럼, 자, 일단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고, 자, 얘네는 일단 원칙은 인정하지 않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얘네를 인정하고요. 아지랑이는 뭐라고? 일어나지 않은 형태가 표준어야. 니은의 경우처럼 기술자에게는, 자, 니은 여기 볼게요. 미장이, 대장장이, 유기장이, 멋쟁이, 욕심쟁이, 담쟁이라고 나와 있어. 자, 니은의 경우처럼 장이, 쟁이를 헷갈리게 내는데 기술자는 장이야. 나머지는 그냥 쟁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35페이지 가면, 자, 위와 준말의 경우라고 했는데, 자, 위와 윗을 이제 헷갈리게 나오는 거지. 자, 일단 위쪽의 방향이라는 건 둘 다 동일해요. 웃과 윗 둘 다 위쪽 방향이라는 건 동일해. 그랬는데 웃은 특히나 언제 쓰여? 자, 밑줄 그어. 우선 위와 아래의 대립이 없는 경우 밑줄 그어보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웃은 위아래 대립이 없을 때야. 자, 디귿 봐봐. 웃어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아래어른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위아래 대립이 없으니까 얘는 윗이 아니라 웃을 쓰는 거야.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윗니가 있으면 아랫니가 있는 거지. 얘는 대립이 있기 때문에 윗을 쓰는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위아래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웃을 표준어로 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 표준어는요. 여기 안 할게요. 안 해요. 넘어갈게요. 저거 하다가 안 돼. 자, 여기 136페이지 보다시피 표시할 게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표준발음법. 자, 제1항 표준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뭐 쭉쭉쭉 모음의 발음 나와있는데 사실 우리 이거 어디서 했냐면 얘들아 이미 음운 변동에서 우리가 다 했었어. 음운에서 다 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두 번은 안 할게요. 대신에 여기 한번 보자. 여기 표준발음법. 표준어 사정원칙 제1장 제1항에서 표준어는 아까 앞에서 맞죠?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밑줄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서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다. 자, 넘길게요. 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다음 페이지도. 여기도 받침소리,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우리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된소리, 이것도 된소리 규칙에서 했었었고, 여기도 보다시피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이제 겹자음일 경우에 발음, 이것도 다 음운에서 했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음의 첨가 마찬가지지. 우리 이거 니은 첨가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 첨가 얘기하는 거고, 사이시옷 현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한번 볼게요. 사이시옷은 한번 같이 볼게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지금 얘보다는 자 요거 두 개 2, 3번을 보자. 사이시옷 뒤에 자 사이시옷이 지금 뭐야? 코 플러스 날인데 코와 날이 붙은 건데 지금 여기 사이에 뭐가 꼈어? 시옷이 꼈어. 이게 사이시옷이야. 시옷 마찬가지지. 근데 이때 니은으로 발음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콧날이 시옷이잖아. 그럼 원래 시옷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이 맞아. 근데 우리 콧날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더 편하려면 콧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걸 우리가 니은으로 발음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니은으로 발음한다도 마찬가지지. 원래 니은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발음할 때는 깻잎으로 발음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니은 소리, 나뭇잎처럼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39페이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 남한은요, 아까 우리 표준발음법에서 봤었던 것처럼 남한은 서울말 밑줄을 공통으로, 북한은 평양말이 기준이에요. 공통어로 정한 문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 표는요,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남한은, 얘들아, 우리 두음법칙 자음동화는 이제 말이 나와야 돼. 두음법칙이 뭐야? 두음법칙, 두음이 아까 뭐라고 아까는다. 두음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머리 두자잖아. 소리 음자고. 그래서 얘는 두음은 묶어서 뭐라 그랬어? 첫 번째 글자 초성. 첫 번째 글자 기억 안 나면 쓰세요. 첫 번째 글자 초성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글자의 초성 자리에 이걸 우리가 두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음 법칙은 뭐야? 이때 니은이 오면 이응으로 발음이 날 거고 리을이 오면 니은이나 또는 리을이 왔을 때 이응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에선 노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노동. 북한에선 여자라고 하는데 우리 여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두음 법칙이야. 그러면 자 두음 법칙 그다음에 자음동화는 비음화 유음화 얘기하는 거죠. 비음화 유음화를 남한은 인정한다는 소리는 적용을 하지만 북한은 인정을 안 해요. 적용을 안 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두음 법칙, 자음동화. 얘를 남한은 인정하는데 북한은 인정하지 않는다. 남한은 대체로 낮은 억양으로 부드럽게 흘러가듯 말하지만 북한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억양을 반복하며 단어를 끊어서 말한다. 남한은 한자어나 외래어 밑줄 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남한. 북한은 고유어로 순화를 시켜요.
남한은 사이시옷을 인정하고 표기에 반영하지만 북한은 사이시옷을 인정하지 않고요. 남한에 비해서 북한은 띄어쓰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언어 차이의 원인이 생긴 거고 요렇게 하면서 해결합시다 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134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를 풀 건데 요 부분은 너네 의문 변동 현상 우리 분명히 공부했기 때문에 설명 안 했어도 풀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134부터 139까지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다 됐어요? 아직 못한 사람? 됐으면 봅시다. 됐지. 너네 자, 여기 다 불러줄게요. 134페이지부터 26번. 26번부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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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4개 다 X. 30번에 대장장이, 31번에 멋쟁이, 32번에 미장이, 33번에 욕심쟁이, 34번부터 OOX. 37번에 5, 38번에 1, 39번에 전통성, 합리성, 40번에 단모음, 이중모음, 41번부터 OXO, 44번에 기역, 니은, 디귿리을, 미음, 비읍, 이응, 그 다음에 45번 음절, 끝소리 규칙, 46번에 기역, 니은, 기역, 미음, 비읍, 47번에 3번, 48번에 기역, 49번에 니은, 50번에 비읍, 51번에 리을. 자, 52번은요, 지금 써주는 걸로 보시면 돼요. 솜, 니불, 생, 연필, 솔잎, 휘발유, 그 다음에 36, 콧날. 자, 이렇게. 됐어요? 안 쓴 거 있으면 써 틀리거나. 그 다음에 58번에 5번, 59번에 2번, 60번에 5번, 61번부터 X, X, O, X. 자, 여기서 질문할 거. 55번. 55번? 휘발유. 자, 얘는 근데 바로 처음부터 휘발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휘발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따라서 얘는 합성어야. 합성어. 자, 그렇기 때문에 합성어의 경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왔지? 그러면 무슨 조건이 돼? 니은 첨가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휘발유를 니은 첨가에 의해서 휘발유라고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서 휘발유까지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니은 첨가, 얘는 유음화. 뭐라고? 초성이 뭐라고? 초성에 자음이면 이로가 바뀌냐?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유에서? 휘에서? 이로 바뀌는. 그래서 희망도 희로
아, 그것 때문에? 희망? 잠깐만. 희망. 그건 아니다. 나 헷갈렸네. 그게 의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관련이 없는 거지. 됐죠? 또? 52번이요. 52번. 솜잎을. 얘는 뭐, 이거는 길이니까. 소리의 길이니까 이건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고. 얘도 얘들아 마찬가지지. 솜 플러스 이불이죠? 그러니까 얘도 자음으로 끝나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랑 만날 때 합성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은 첨가 일어나는 거고. 또? 58번이요. 58번. 다음 밑줄 친 단어를 발음할 때 니은음이 첨가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58번의 동그라미 5번. 등용문. 니은 첨가해서 발음해봐. 등용문 안 돼. 등용문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됐어요? 짐 챙기지 말고. 아직 우리 시간이 50분이 안 됐어. 자, 우선 진도는 여기까지고 니네 시험은 134부터